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고민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진짜 마지막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 원샷이 안 나오고 투샷이 나와가지고 방송 실수한 줄 알았어. 원샷처럼 같이 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리싱크도 같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정말 마지막 방송 그렇게 선생님이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마지막 방송. 누가 말했죠? 아무도 바라지 않았죠. 오긴 한데요. 네, 장난 아닙니다. 왔네요. 그래도 마지막 방송이 좀 다들 좀 어떻게 지내셨고 또 오늘은 또 우리의 영원한 작가님 맹구옹과 함께하는 건데 뭐 반갑습니다. 제일 오랜만에 본 우리 맹구님부터 맹구 작가님부터. 네. 저는 이제 잘 지냈고요. 작가로 잘 지냈는데 제가 쓴 대로 전혀 방송을 하지 않아서 열받아서 마지막 방송을 참여하게 됐고 약간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두 분은 날로 먹고 있다. 아니라니까요. 해명을 날카로운 질문 많이 날카로운 질문 뭐 하셨죠? 생각나시는 진짜 그거 맞죠? 나 이거 이제 날카로운 질문 진짜 많이 했죠 어제. 선생님 눈곱 떼세요 지금.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의 방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뭐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방송이니까 인사도 드릴 겸 오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유랑 장기하가 연애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 계시지 않을까. 아이유 팬들이. 아이유 팬이었어요? 아니 아이유 팬들이요. 내 친구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짤 아세요? 그 무슨 장기판에 뭐 벌레가 장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장기하는 벌레다. 장기하는 벌레다. 장기하는 벌레다. 장기하는 벌레다. 네, 지금 극혐 사회로 막 진입하고 있군요. 남의 연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또 뭐 지라프는 좀 어떻게 지냈나? 선생님 먼저 하나 저부터 하나요? 이렇게 네. 저는 2주 동안 아주 잘 지냈고 학술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무슨 학술제에서 그 14 통일 학술제 14선언을 잇자는 그런 정신을 담은 잇자는? 14선을 잇자는? 이어가자. 이어가자 말고 지읒 말고요. 시읒이요. 시읒. 잇자는. 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하는 거 아니에요? 14선을 잇자? 학술제를 했었는데 3등을 저희가 상품이 뭐죠? 5만 원이요. 네 뭐요? 책이랑 5만 원이요. 네 여기 주최자분이 한 분 방청객으로 오셔가지고. 그럼 티프리는 변호사가 좀 쏩니까? 아니요. 그거를 지금 제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네. 다른 팀원들이 되게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 있대요. 왜요? 5만 원 먹을까봐. 어머나. 너가 먹을까봐. 갚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요. 디프리 하겠습니다. 네. 1등 상품이 백두산 가는 거예요. 백두산 보내주는 거예요. 백두산 그리고 2, 3등은 대신 이제 더 적게, 아주 적게 책정하고 1등에 몰아주기. 약간 1등 몰아주기 식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다름없는 그런 대회였다라는 평가가 있었어. 그 평가 본인이 직접 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주최 거기에 기획단이었는데요. 네. 저 백두산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참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좀 뭐 강연과 책을 제외한 저는 추석이 있어가지고 어제 예전에 좀 많이 쉬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 그걸 전후로 해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뼈저리게 느낀 것이 역시 사람은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산적인 삶을. 그래서 글이 좀 이제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뿌듯해요. 그런 날은 좀 쓴 날은 뭐라도 생산을 한 날은. 근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논 날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고 시간도 잘 안 가고. 네, 그래 허무하고. 맞아. 역시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뼈저리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추석. 뜻깊게. 뭐 저도 뭐 이래저래 일상생활 좀 잘했고요.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오늘부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퇴사. 기자 아니죠? 아니죠. 일반인 정말 백수. 좀 저도 생산적인 삶, 물론 뭐 사회에서도 배운 게 많았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좀 살고 싶어가지고 좀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걸 진짜 좀 용기 포기를 있는 했습니다. 결정입니다. 네. Brave girl. Yeah. 원어민 본토 발음 해주세요. 이게 본토 발음이에요. 거리 약했어. brave girl. 오케이. 모든 영어 발음이 R자만 무슨 영어 발음에 R이 들어가는. 네. 뭐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근황보다는 앞으로의 좀 삶을 좀 열심히 살면서 가자. 방송은 안 하지만 어떻게 좀 전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자. 그래서 뭐 아까 선생님 추석 말씀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추석 얘기 좀 하면은 제가
기차표 예약을 못 해가지고 무궁화호 입석으로 가서 무슨 피난민들처럼 열차 칸에 앉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냥 가기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의 또 그 책 심리학자 정조를 분석하다를 읽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정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머나, 진행 진짜 깔끔하다. 지금 네. 제가 사도를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이 언니가 사도에 대한 평을 페이스북에 아니 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되게 예술적으로 영화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제대로 역사적인 고증이 안 됐네 뭐 사도는 미친 애인데 그런 게 잘 표현이 안 됐네 뭐라고 들었또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역사적 사실도 없는 저한테 역사적인 막 해경궁 홍씨가 쓴 무슨 뭐 한중로 뭐 얘기를 막 꺼내면서 그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심리 묘사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와닿았고 그 영화를 본 호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고 많이 화를 내고 어떤 친구는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감정이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진짜 힘들었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 막 펑펑 울었다는 친구도 있었고 혹평한 친구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혹평한 사람들은 집안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도대체 이 가정은 왜 저런 거고 이해를 못하고 그분들은 그 역사적 사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사도세자가 캐릭터가 어떻게 나와요 영화에서? 그냥 아버지가 너무 사도를 구박하고 막말하고 지금 말을 막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사도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좌절해. 그러면서 삐뚤어져요. 그래서 영조한테 막 계속 저항하고 항의했다 순응했다 또 저항했다 막 기대했다가 막 실망했다 좌절했다 거의 미친놈같이 나와요 막판에는. 미쳐가요.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도 영조가 비정상적이고 오히려 사도세자가 혁명가였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좀 사도세자 홀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선생님 책을 옛날에 읽어서 읽고 보니까 훨씬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책 읽었을 때는 사실 좀 영조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거는 좀 잘 몰랐는데 영화에서 그래 아빠의 마음도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풍부해졌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고증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증에 대해서 지난 사설 때 참 많이 얘기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아쉽네요. 해경궁 다시 한번. 한중록은 한중록에 대한 뻥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계에서 정설 기존부터 이제 주리 역사학계에서 정설은 뭐 사도세자가 사이코패스다. 정신병자다. 정신병자, 정신분열증 그렇게 표현하죠.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일부 소수지만 사도세자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그 갈등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으로서 정신병자로 매도됐다 하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걸 이제 전면적으로 좀 문제를 터뜨린 사람이 이제 역사학자 이덕일 씨고 여러 가지 책을 써가지고 사도세자가 정신병자가 아니다 이런 쪽에 이제 주장을 폈고 심리학자가 그 문제를 다룬 사람은 사실 대한민국에 거의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다룬 사람은 없었는데 김태형 제가 선생님이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책을 썼어요.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봤죠. 그때 이제 자료를 많이 봤는데 사실 영조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었거든요. 원래 쓴 원고에는 그러니까 사도세자, 영조, 정조만 한 권 이상 2권 가까운 분량의 원고를 썼어요 원래. 근데 출판사에서 안 된다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다 잘라내고 축약해서 정조 내용 하고 이제 소수만 싣고 나머지 3명을 더 실었단 말이죠. 허균 막 이런 허균, 이울곡 그다음에 연산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용이 많이 잘려 나갔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번 영화는 저는 안 봤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충실하게 사실에 근거한 영화는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고 뭐 예를 들자면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해경궁 홍씨 아버지 아닙니까? 네, 홍봉환. 네. 그 집안 자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도세자와 정조의 그 원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 오히려 그 사도세자 장인이 사도세자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엄마가 죽인 것 같이 나와요. 네? 그렇게 그렇게 나오죠. 자,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고 더 많이 있는데 이제 많이 왜곡을 했다. 일단 현실에 충실하지 않다. 사실에.
그리고 뭐 뒤주 같은 경우도 사실 홍봉한 집안에서 제공한 거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제 사실이 있었고. 근데 엄마가 죽이려고 했던 것도 완전 낭설은 아닌 게 엄마도 사실 허락은 했는데 이제 맞지 그것도 않아. 이제 압력에 밀려서 결국 허락하는 정도였지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아니고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은 역시 해경궁 홍씨 가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정조를 제거하려고 날뛰었던 집안도 해경궁 홍씨 가문이고. 아니 근데 해경궁 홍씨가 이제 그러니까 정조 세손이라고 하죠. 그때 세손을 막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기 가문 때문에 지키려고 한 것 같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정조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요? 홍봉한 집안, 홍씨 집안에서 계속 반란을 가담하고 암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사건이 이제 쉽게 하면 정조 시대 사건이 반란 사건이 터지면 꼭 홍씨 집안이 연루돼 있어요. 예. 아버지를,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죽인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하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정조를 싫어했던 거죠. 그 홍봉한 집안 자체는 노론 쪽에 아주 강력한 보수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 사도세자나 정조 쪽은 약간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홍봉한 집안은 사실 해경궁 홍씨를 왕비로 들여놓기 전까지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형편없는 인간들이었고, 근데 그 왕비를 집어넣음으로써 권력을 잡은 외척으로서 그런 집안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홍씨 집안 노론 세력이 분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정조를 후계자로 미룰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해경궁 홍씨의 어머니의 동생이죠. 홍인한인가 하여튼 그 사람은 대놓고 영조 면전에서 안 된다. 세자 책봉이 안 된다. 정조의 후계자로 책정하는 걸 반대했거든요. 누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딴 사람 뭐 어떻게든 세우려고 그랬겠죠. 근데 그 해경궁 홍씨가 악착같이 자식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는 이제 정조를 그렇게 보호해서 왕으로 세우면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이제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정조를 보호해서 왕으로 삼아야 된다 해서 노론이 분열이 돼요. 노론이. 그래서 시파 벽파로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정조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분열돼 싸워요. 뭐 그런 이제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사도라는 영화가 역사적 사실과 상당히 이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도세자가 정신병자라는 기록의 대부분은 한중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중록이 해경궁 홍씨가 좀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란 말이죠. 그건 역사계에서도 이미 인정되고 있는 거고, 제가 봐도 분명한 건데, 그거는 그 자기 가문이 정조에 의해서 좀 몰락하는 분위기였어요. 자꾸 이제 사실 나쁜 짓을 했죠. 나쁜 짓을 해가지고선 계속 이제 당하고 죽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한 책이 한중록이에요. 그리고 언제 쓰기 시작했냐면 정조가 아버지가 돌아간 이제 길, 아버지 환갑을 맞이해서 어머니 환갑잔치죠. 그걸 이제 화성행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성행차를 해서 거기에서 정조가 어머니를 독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한테 이제 나는 상황으로 물러앉아서 아버지 추승을 하겠다. 아버지를 추승하는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영조가 그 왕명을 내려가지고 아버지를 추승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네, 맞아요. 정조한테. 네. 그래서 정조는 자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상황으로 물러나면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물러나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아버지를 추승하는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화성을 조성하고 화성에다 아버지 묘를 옮기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도 그때 와서 어머니 아내 된 도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성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해경궁 홍씨가 사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조가 이제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화가 난 거죠. 이 녀석이 끝까지 우리 가문에 맞설라고 하는구나 해서 그날부터 쓰기 시작한 게 한중록이에요. 그때 이후에 한중록을 그때부터 집필을 하고, 그 재미있는 것은 정조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사도세자가 정신병자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책을 안 씁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그걸 써요. 정조가 살아있을 땐 딴 얘기부터 써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정조가 그 얘기를 보면 무섭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쓰면. 그래서 그 내용 자체의 진위는 이미 많이 의심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의심 사례 이제 그 모순으로 지적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해경호 홍 씨가 이제 한중록에 기록한 바에 하면 사도세자가 이제 사람을 헛것을 보고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을 딴 사람을 착각하든 괴물로 착각하든 어쨌든 마구잡이로 죽였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죽여가지고 가마에다 휘장을 치고 다녔답니다. 휘장을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을 보면 죽이니까 자꾸.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사도세자가 온양행차를 가요. 근데 이 온양행차를 갈 때 사도세자의 행적에 대해선 성명지주라고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군주란 뜻인데 이런 성명지주란 칭송이 자자했다 이거예요. 온양 전체에. 왜냐하면 가서 너무 행실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만나면 막 만나서 격려해주고 민원도 해결해주고 또 잘못해서 군사가 말을 잘못해서 수박밭을 망쳤나 하여튼 뭐 밭을 망치니까 불러서 그걸 이제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가마를 세우고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거는 사실 환시나 환청 정도를 봐서 아무나 죽일 정도면 정신분열이거든요. 그쵸. 그것도 좀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심한 상태가 궁 밖에 나가서 행차를 할 때 성명지주란 말을 듣는 식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냐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는 정신의학을 좀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해경호 홍 씨도 자기가 쓴 게 좀 모순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궁 안에는 있을 땐 답답해하다가 나가니까 기분이 펴져서 저렇다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하는 게 정신분열이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번 정신분열 수준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일단 대인 접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신분열은 이미 세계로부터 도망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도세장 가서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만났고 스스로 알아서 길 가다가도 사람들하고 대화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이게 그 안에서 아무나 죽이던 시절이 사도세자랑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우리 건강한데 정신이 훨씬 아주 건강한 거죠. 아주 건강하다는 게 여러 차례 드러나죠. 그리고 또 뭐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사도세자가 뭐 공포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 보면 막 무서워서 옥추라는 말을 무서워하고 번개침을 숨고 그랬다는데 그런 정도면 불안한 사람 아니에요. 겁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기 상황 같은 때 되면 이상해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불안이 심하니까. 근데 그 해경호 홍 씨가 기록한 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한중록에도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잘하기로 궁궐에 소문이 자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사도세자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쵸. 강한 사람. 그래서 무예도 많이 이제 관심이 많았고 문무형의 군주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뒤주에 들어가라 그랬던 그때라든가 또 나경원 고변 사건이라든가 이럴 때도 상당히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합니다. 오히려 정조를 보호. 그 상황에서 정조를 보호하려고 그러죠. 등등 사도세자가 보여준 전반적인 모든 행적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뭐 이거 제 모르니까 다른 책 그러니까 한중록을 제외한 다른 책에도 사도세자의 그런 정신 이상적인 모습, 사람을 죽였다 이런 근거들이 한 두서 가지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 실록에 이제 약간 실록이랑. 기록이 돼 있는데 재밌는 것은 실록이 사도세자가 영조의 총애를 받을 때는 정말 훌륭하다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총명하고 용맹하고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쓴 거에 원래 실록이란 게 왕의 말을 쓰는 거죠. 사람이 죽고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세자가 폐세자가 되고 죽은 다음에 쓴 거란 말이죠. 사관들이. 그 뒤에.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갑자기 13살, 14살인가? 하여튼 더 뒤인가? 하여튼 그 시점에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써요. 약간.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 전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단편적인 기록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고 뭐 사도세자가 뭐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사 죽였더라도 정치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궁궐 안에 노론 세력들이 사도세자를 감시했기 때문에 사도세자가 해경호 홍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나와요. 하여튼 이제 굉장히 그 마누라 너한텐 이 세 손밖에 없냐. 니네 가문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문근영이죠. 문근영이. 그래서 해경호 홍 씨에 대해서도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내 정보를 다 빼서 네, 이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빼서 이렇게 안에서. 넘긴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스파이를 제거했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뭐 그 기록처럼 해경호 씨의 기록처럼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막 죽여서 이런 거는 사실 뭐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없는 거고 거의 저는 조작된 것이 가능하다,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역사적인 게 사실은 우리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조작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안 밝혀진 것도 많이 있는데 조선시대면 또 얼마나 또 그런 게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진짜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은 어쨌든 해경홍 씨를 좋게 다루더라고요. 결국 이제 정조가 너무 사랑한 어머니 같이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환갑잔치로 끝나요. 이번에 영화를 자문한 분이 해경홍 씨를 굉장히 좋게 보는 분이에요. 제가 성함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너무 것이고 약간 어머니 같은 인상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정주도 사랑하는 거 같이. 많이 비판 받던데요, 지금도? 원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기승전 노론이다. 기승전노라고 되게 유명한 기승전노. 그리고 사실 노론이면 다 돼. 뭐 그 사도세자의 사건은 한마디로 뭘 보여주냐면 사도세자가 정신병자였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맨날 얘기하지만 정말 정신병자였으면 위협이 안 돼요. 영조한테. 신경도 안 쓰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노론 세력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멀리 보내버리면 되든가 격리하면 돼요. 위협이 안 되니까. 근데 굳이 죽여야만 했던 것은 위협이 됐다는 거거든요. 위협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도세자가 그 당시에 지배 세력한테 상당한 위협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세자가 만약에 정신병자였다면 정조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조도 진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정신병자라고 보면 정조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너무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역사학자들은 뭐 사료 같은 걸 가지고선 해석을 하고 이러겠지만 전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심리학적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사료를.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절대 성립될 수 없는 거다. 이건 허위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역사학자들은 그걸 헷갈릴 수 있어도.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도세자를 정신병자로 본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근데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튼 영조가 사도한테 얘기하는 그 말이 정말 우리 방송에 나온 그 아버지들을 만나는 느낌이잖아요. 뭐 너는 왜 태어났냐? 뭐 너 같은 거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또 너가 기대를 못 미치면은 존재에 뭐 가치가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폭언을 많이 했고 막 그러니까 그 장면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얼마나 억압했는지 정신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저는 방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남이 화이팅! 화이팅! 뭐 끝났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도세자는 정신분열이 아니고 오히려 성군이 될 만한 제목이었지만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실 역사라는 게 참 이게 가진 자들의 기록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가진 자들이 아직도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뮤지컬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만드셔가지고 큰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뮤지컬 화순이라고 좀 이거 그 당시 표를 집계했던 맹공님 집계! 저는 뮤지컬을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근데 짱이었어요. 지루하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노래로 하는 거. 그런 느낌 아시죠? 말을 노래로 하는 이런 느낌 정말 싫어하거든요. 인위적이고 너무 싫어요. 오글거리고. 근데 그런 식의 노래가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 뮤지컬을 강추하는 이유는 그 집단적인 에너지. 그 당시에 살았을 것 같은 그 광부들의 모습. 그게 너무 잘 형상이 돼 있고 50명의 배우들이 진짜 그 중극장에서 그 가득 태우는 그 에너지와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몰라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같이 얘기해요. 죄송해요. 아니 언니가 아까 말을 노래로 하는 게 너무 웃겨. 그게 너무 웃겼어? 한 번 더 해줄까요? 그래서 그래서 뮤지컬
하순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순 제가 지금 하순 덕후가 됐어요. 그래서 뮤지컬을 다시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막 여러 같은 상황에 힘입어 앵콜 공연을 5일간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2일부터 예매를 한다고 하던데. 네 지금 시작했어요. 예매가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25일까지 직접 예매를 하시면은 10,000원 할인, 그러니까 30,000원인데요. 지금 20,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고 해야겠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30,000원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명성황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리스, 엘리자벳, 막 아니 돈키호테 이런 되게 유명한 거 10만 원짜리 뮤지컬들 그런 거보다 훨씬 작품성이 있습니다. 급이 그거예요. 누가 제인인가 그 이름 뭐죠? 영웅. 영웅급이에요. 진짜 영웅보다 더 재밌습니다. 진짜 완전 감동입니다. 영웅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몇 억 들어가요. 그 뮤지컬. 근데 이 뮤지컬에는 지금 몇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예매는 인터파크 혹은 직접 예매하시면 되고요. 02-734-7744 10시부터 6시까지만 예매를 문자를 받는다고 하시니까요. 아 문자로요? 네, 전화네요 여기는. 네. 아무튼 734-7744로 연락하셔서 예매하시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 오케이. 그렇습니다. 평점 몇인가요? 평점요? 평점의 끝이 없다면 어떤 무한대 무섭네 그냥. 너무 이러면 기대감이 크면 안 돼. 너무 덕후라 뮤지컬 배우들도 다 알아요. 너무 덕후 짓을 하고 다녀가지고. 아니 그래서 함께 보러 가면 좋겠고요. 여기도 선생님도 같이 한번 보러 가시는 게 어떠신가요? 시간이 되면. 네. 우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저 뮤지컬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요? 저 오페라 뮤지컬 되게 좋아하는데. 네. 선생님 원래 고전 음악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클래식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역시 학자. 네, 함께 보러 갑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지막 시사 이슈? 명 이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헬조선 얘기를 했었죠. 정말 재밌었는데. 근데 조선만 헬이 아니에요. 세계가 헬월드입니다. 지옥 그래서 불반도, 네. 조선을 넘어 지금 세계의 정세를 좀 다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헬조선을 넘어 헬월드로 본토 발음 한번 해주시겠어요? 헬월드. 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미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한 그 전망인데요. 참 충격적입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국경 없는 의사의 의료시설을 좀 폭파해가지고 오늘자 좀 기사를 보니까 여기 회장님께서 폭파가 아니고 이제 폭격이죠. 네, 폭격이죠. 네. 폭파는 테러고 테러라고 봅니다. 쏜 거예요. 미사일을 떨어뜨린 거죠. 네, 폭격을 해가지고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여기 회장이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오바마가 지금 사과로 퉁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과는 했는데 조사는 안 하는 거죠. 이게 좀 그지 같은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좀 이런 목적 없는 전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전범이지 않습니까? 전범국이죠. 전범국이죠. 진짜. 그리고 오폭도 한 번 하면 실수인데 미국처럼 맨날 하면 우리가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수. 그죠. 네.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맨날 하잖아요. 맨날 오폭. 그래가지고 아주 뭐 예를 들면 결혼식장 폭격한다든가 민간인 지역 폭격한다든가 맨날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맨날 실수를 하라는데 지네가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다면서 맞아. 아니 실수하는 거 미사일을 갖고 있지 마. 첩보력도 뛰어나다면서 이렇게 오폭을 자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고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왜 미국이 이런 짓을 하냐면 단순한 거죠. 침략 전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그래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한 방어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이제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 방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순신 장군이 배를 벌고 일본을 쳐들어가서 다 죽였다 그러면 그건 방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야 영웅으로. 네. 근데 미국은 사실 자기네 나라 지키려고 하는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남의 나라 가서 침략. 간섭하고 침략하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죠. 이웃집 이런 데 막 가서 막 침략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 상태가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고 붕괴되다 보면 이런 만행들 이런 이제 얼마 전에 이라크에서 또 여성을 한 명 집단 강간. 사진 봤어요. 보셨습니까? 집단 강간하고 죽였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들도 많잖아요. 시체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장난치고
제정신인가 진짜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약 먹이는 침략을 하다 보면 침략 전쟁은 명분이었고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들 자체의 정신이 붕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 그 원래 향정신성 약물을 먹고 전쟁에 참가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군들이 그냥 맨 상태로는 전쟁을 못 한대요. 네네. 그래서 약물 처방을 허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을 줘요. 정신과 약을. 그럼 그걸 먹으면 이상해지잖아요, 인간이. 그리고 이제 일부 연구에 하면 살인 충동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괴물처럼 보인다고. 하여튼 그런 약을 먹고 지금 전쟁을 한 중이에요. 하긴 그 가면은 이제 공포 한국 전쟁 시기에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사살하라고 했던 게 네. 미군 자체가 우리 민족이 이제 저항이나 이런 걸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 그냥 쏴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방어 전쟁이라면 만나는 민간인들은 다 누구 편이에요? 방어군이 방어하는 입장에서 우리 편이 우리 백성이죠. 내가 지켜야 돼. 저. 저 사람들이 날 해칠 리가 없어요. 네. 따라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침략 전쟁을 한 쪽 입장에서는 민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쟤네 나라 잠재적인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이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라든가 범죄라든가 뭐 이 실수를 빙자한 오폭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정의로운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략 전쟁, 제국주의 전쟁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아까 헬 세계도 뭐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라임으로 엮어보려고. 뭐 그렇게까지 지옥 같은 세상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세계 국제란 세계 제가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세계 정세까지 이제 국제 정세라는 거, 국제 관계라는 것이 사실 약육강식의 세계가 맞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대1의 사람 관계에서는 그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말 잘하면 봐주기도 하고. 근데 국제 관계는 철저하게 진짜 약육강식의 관계가 지배하는 세계, 뭐 정글 같은 곳이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제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이 그 한포외교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포? 한포외교, 한포 외교.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 개항을 요구할 때 네. 일본도 그렇고 배를 끌고 와서 앞바다에 대놓고 포를 조준해 놓고 회담을 해요. 외교죠, 외교. 윤유 사건.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야 윤요 아니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한포 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대화가 아니죠. 그렇죠. 위협이 뒤에 칼을 쥐고 뒤에 대화하는 거죠. 배 대놓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이 말을 안 들으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듣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화를 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힘에 의해서 외교가 진행되는 것이고 국제관계가 이렇게 진행돼 왔어요. 사실상. 그래서 예전에는 야만적인 제국주의 시대에는 뭐 노골적인 제국주의 침략이 있었고 식민지화가 있었죠. 네. 뭐 대영 제국이라든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괴롭힌 거라든가. 근데 인류가 계속 진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골적인 형태의 식민지 통치는 불가능하죠. 이제 체면상.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신식민주의죠. 그러니까 대리 정권을 세운다든가 앞잡이 정권을 세운다든가. 하지만 뒤에서는 역시 뭐가 있어? 몽둥이를 가지고 언제라도 말 안 들으면 쳐들어가겠다. 핵이 있죠, 핵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영국의 뒤를 이은 이제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나라는 많지 않고 뭐 하와이라든가 이런 데 몇 개밖에 없고 대체로는 신식민지적인 정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괴롭혀 왔는데 항상 미국도 이제 몽둥이를 쥐고 말 안 들으면 때린다 이런 이제 입장이었고 뭐 말을 안 들으면 진짜로 쳐들어갔죠. 네. 이라크가 그런 경우. 대표적으로 이라크, 무슬림. 아프간, 아, 리비아 무슬림 뭐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베트남 같은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그런 이제 힘의 정치를 해왔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게 미국이 물몽둥이가 돼간 거. 종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미 제국주의가 역사상 가장 빨리 망한 제국주의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에. 몇 년 됐죠? 그러니까 나라를 건설한 지도 몇백 년 안 200 됐는데. 좀 넘었고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건 사실 2차 세계대전을 그렇죠. 전후해서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45년 정도를 기점으로 본다면 70년 됐습니까?
10년 만에 망하는 길에 들어서 100년, 한 세기도 유지가 안 되는 제국주의로 기록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번에 지금 시리아 사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일단 미국이 푸틴한테 작살났잖아요. 작살나고 깽깽하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이제 한번 반군들을 잘 지원해서 뒤집어 엎어보려고 이제 아사드 정권을 했더니 러시아에서 이제 열받았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개입하지 않습니까? 공습을 시작했죠. 미국은 막 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되냐. 근데 이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건 한 폰에 제가 갖고 왔거든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시는 우연히 봐서. 정세 얘기를 좋아하세요, 되게. 심리 얘기보다 정세 얘기를 저도 폰에 이번에 70차 유엔 총회에서 푸틴이 무슨 연설을 했냐면 이런 대목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국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뭘 참을 수 없다는 뜻일까요? 미국이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푸틴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그동안 해온 짓들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물은 나의 질문이 메아리 없는 허공에 머물까 걱정이 되는데 미국의 정책은 국제적 규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주의와 모든 국제정치적 처벌로부터 면제되는 면죄부에 기반하여 있는데 미국이 그것을 아직도 스스로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완전 진짜 저격했네요. 그러니까 대놓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옛날엔 돌려서 얘기했는데 이제 아주 대놓고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라. 응?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우리는 그걸 참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푸틴이 이제 열받은 거죠. 열받았고 푸틴이 열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그쵸.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들어가서 IS를 맹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미국이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면 격추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해요 지금. 쫄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푸틴의 이런 강공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통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힘쓰는 게. 그래서 이제 힘 다 빠진 종이호랑이가 돼버렸다 하는 얘기고 이게 저는 우리가 그래도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종말. 그러니까 이 미국의 종말은 또 다른 제국주의 등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힘에 의해서 국제관계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야만의 시대가 끝나지 않겠느냐. 미국의 종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국주의는 결국 멸망한다라는 마지막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가 갈수록 빨리 망한다. 는 사례가 되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뭐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뭐 치료 한번 하고. 러시아 공부를 이제 다시. 지금 스키만. 그러니까 러시아가 초강대국으로 등장한다기보다는 러시아는 그렇게 패권적인 입장을 가진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죠. 지금 푸틴이 상당히 좌양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책을 많이 도입하고 무상교육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다음 국유화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시책을 많이 도입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강화해서 옛날에 러시아의 명성을 되찾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미국의 패권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굳이 패권을 추구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압박을 가하고 설치니까 힘도 없는 것들이 이제 그만 까불어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선생님이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 중에 린, 틴 끝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었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다음 레닌, 푸틴, 스탈린, 좋은 사람. 푸츠 들어가면 나쁜 사람이에요. 고르바초프. 또 뭐 있어요? 후르시초프. 후르시초프 뭐 이런 사람. 되게 쉽지 않아요? 푸틴. 이러면 외울 것 같아. 한 다섯 명은 그래도 외우겠네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미국은 이빨 빠진 호랑인데 아주 러시아가 제대로 컨트롤 비트를 다운받아가지고 본격적인 디스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미국이 이럴 때 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남북 관계가 조금 더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아 좀비 이 광신도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제 옮겨가겠죠 일단. 종북으로. 종중 아니면 종북. 지금 막 흩어지고 있잖아요. 종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새누리당도 지금 막 분산되고 네, 있고 맞습니다. 민주당도 막 분산되고 난리 났던데. 구한말에 보면 이제 친러파, 친중파, 친청파 뭐 막 많았죠. 근데 지금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완용이 친러파예요. 맞아요. 원래 친일파가 아니라 친러파로 시작했는데 일본이 이겼잖아요. 네. 노일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넘어갔어요. 다 친일파로. 그 이완용의 후손들은 지금 미국이 또 이제 힘이 세지니까 미국으로 넘어왔죠. 이제 힘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이제 조만간 다 이제 찢어져서 여기저기 종자를 붙여서 살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뭔가 보수는 분열이 되고 좀 민간 차원에서는 좀 분단 트라우마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항상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오늘은 또 특별히 이산가족 상봉이 곧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네. 20일. 네. 근데 이제 10월 10일이 당 창건이라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쏠 것이다, 북한이.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뭐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하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유야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래도 좀 잘 될 것인가 이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선생님 바라보시는지. 이번에 지금 준비 상황을 보면 인공위성 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더 뒤에 쏠 것 같고. 네. 뭐 근데 쏘냐 안 쏘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북미 관계 자체가 이제 질이 달라졌잖아요. 예전하고. 예전에 사실 북쪽의 주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너무 핵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의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미국이 그럼 핵 개발을 포기해라. 우리가 협박 그만할게. 이렇게 한 게 이제 사실 제네바 협정. 그 뒤에 뭐 이제 229 합의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일단 미국이 책임이 훨씬 많죠. 미국이 안 지켰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 지키니까 북에서도 그러면 이제 관두자. 우리는 핵을 계속 개발해서 이제 단순하게 자위력이 아니고 너희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달성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잠수함. 네, SLBM을 이제 보여줬죠. 근데 더한 게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보여준 이상이.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인가요? 그 4.15 때인가? 하여튼 열병식에서 그 선언을 하잖아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갈을 협박하던 시대 이제 영원히 지나갔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번에 이제 당창건 70도를 맞이해서 무슨 책을 썼다는데요. 다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 때문에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꾸로 미국이 우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걱정하는 시절이 됐다. 다시 말하면 위협 공갈을 받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도 밤잠을 진짜 못 이루잖아. 그때 남북 그 지뢰 사건 때도 바로 훈련 취소하고 진짜 공격할까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라이스가 백악관에서 밤샜다 그랬죠. 백악관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시기에 북한 잠수함 50대가 미국 레이더망을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50대가 잡혔는데 확 사라졌는데 찾질 못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느 바다에 있는지를 못 찾아.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도 하셨어요. 잠수함이 기존 있는 거에 10%만 가동률이래요. 근데 그때 북한이 잠수함 오는 게 70대였나? 50대였어요. 50대 이제 확인된 것만. 확인된 건 50대고 확인 안 된 게 더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거에 500대가. 그러니까 그게 기본 준비돼 있다는 거죠. 나라 잠 못 자겠다. 그러니까 이제 ICBM이 있고 SLBM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강력한 이제 무기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것으로서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냥 쏘면 돼요. 뭐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선전포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쏘면 돼요. 휴전 상태니까 전쟁을 재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겠죠. 이제는 이제 위협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겠죠.
그게 이제 북미 관계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미국이 힘으로 북을 압도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뭐 오히려 북이 그 힘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결과물을 따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세는 상당히 과거와는 많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예측되고 있고 지난번 파리 합의 자체가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한국은 미국을 믿다가는 이제 사과 대신 간만 먹게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거를 너무 유감, 기름감 너무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세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쪽에서 북풍을 유도한다든가 뭐 남북관계 긴장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느냐. 그 든든한 우군이 없어진 거죠.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럴 때 북이 대응하는 방식이 확실히 강경해졌어요. 그러니까 확성기 틀면 그냥 포격하겠다. 그냥 쏘겠다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면전을 거의 준비한 군인들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준전시 상태. 네,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소한 도발을 해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건데요. 이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깐죽거리기 힘들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제 남북 관계의 긴장을 이제 고의적으로 유발해서 이제 득을 보는 이런 어떤 종북 공세라든가 북풍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어려워졌죠. 그리고 또 통일을 하자고 하는 북쪽의 요구를 무작정 거절할 수도 이제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게 그래서 오늘 아까 기사를 보니까 북에서 발표를 했어요. 외무성에서. 네, 미국에 제안을 했죠. 평화협정 맺자. 예. 근데 여러 번 제안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 외교를 하자, 수교를 하자 뭐 이런 것도 제안했었고 근데 미국 계속 거절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가능성이 크다. 다른 것은 이제 옛날에는 미국이 이제 호시탐탐 북을 침략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제안이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은 안 쳐들어가려고 평화협정을 하는 그래서 그 외무성 발표 내용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걸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의 안전도 보장받게 된다. 아 배려심이 넘치네. 북이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본토도 안전할 것이고. 네, 협의를 해주겠다 이런 자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쳐들어가 줄게 약속해줄게. 그렇게 하면 본토도 이제 너희 안전도 보장되고 하니까 하자는 쪽이니까 이제는 완전히 흐름이 옛날에 수세적으로 맺자라는 쪽이 좀 강했다면 이제는 공세적으로 하자 빨리 안 하면은 이제 우리 언젠가 시작해야 되지 않냐 전쟁을. 그럼 너희 본토는 불바다가 될 텐데 안전하게 잠 좀 잘라면 빨리 이거 하고 잠 자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죠. 그 지금 미국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샌더슨인가요? 이름 뭐죠? 민주당의 샌더스. 그 사람의 정책 자체가 약간 평화주의. 약간 아니라 사회주의죠. 네, 사회주의적이고 전쟁도 멈추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주장하는 거죠. 네. 미국 대선이 언제죠? 아마 내년이나 저희랑 좀 비슷하죠. 내후년이나 내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당선되느냐도 영향 크게 미치겠네요. 오바마 아저씨 너무 지금 할아버지 되셔가지고 이제 그만 퇴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딴 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구죠? 농사를 지으시던데. 공화당의 그 병신 같은 발언 계속 하고 맥케인이요? 맥케인인가 아니요. 그 늙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늙은 할아버지 대선 후보 주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선 후보자. 지금 후보? 네. 지금 후보는 힐러리 아닙니까? 힐러리? 미국은 정권이 바뀌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오바마도 그때 맞아. 당선됐을 때 약간의 기대는 있었는데 더 심해지긴 왜냐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강력한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이 이제 굴복해야 되는 거라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민주당 때 오히려 더 전쟁 위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클린턴이 집권했던 시기에 영변 핵폭격 하려고 그랬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죠. 오바마 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게 2번이에요 벌써. 오히려 공화당 때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해 준다든가 북미 합의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더 좋고 민주당이 나쁘다 뭐 거꾸로다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지금의 이제 상황 자체가 사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스케일이 좀 커졌죠. 북쪽이 하려고 하는 일들의 스케일이. 그 옛날에는 그냥 국가를 보유하고 이제 뭐 사회주의를 지키고 자기들의 제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통일 정도를 목적으로 삼았다면 지금은 거의 세계의 세계 평화? 세계의
그쪽 표현을 빌자면 세계 자주화를 목적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중동에 개입하는 정도라든가 또 쿠바에 지원하는 거를 본다든가 사실 쿠바 같은 경우에 2010년에 북이랑 그 군사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한 일방이 침략당하면 자동 개입하는 거로 돼 있어요. 2010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쿠바를 침략하면 북에서는 자동 개입해야 돼요. 협정상. 그러니까 쿠바가 침략당하면 북은 미사일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쿠바를 못 쳐들어가요 이제 절대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못 건드리니까 수결하다 해서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 순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쿠바, 이란, 북 순서로 이렇게 미국이 점차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것이고 이제는 못 건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나중에 뭐 유엔 재편 정도 상임위원국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든 아니면 그 제도를 폐지하든 뭐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원래는 폐지해야 됩니다. 그거.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유엔도 사실 그런 식으로 개편되지 않을까요? 개편돼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의 유엔 자체가 약육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구거든요.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건강한 정신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이 된 게 아니에요. 핵무기가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 SLBM을 갖고 있는 5개국이 지금 상임이사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북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SLBM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런 시기에 근데 상임이사국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거죠. 힘을 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그 제도는 폐지되는 게 옳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냥 평등하게 전 세계 국가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유엔이 운영돼야 된다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미군은 벌써 나갔어야 됩니다. 예전에 유엔 총회에서 미군 철수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미. 근데 이제 미국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총회가 중심이 되면 그게 전횡을 못 부려요. 강대국들이. 근데 지금 안전보장이사회라는 상임 이사국들이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유엔을 농락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좀 미국 힘이 약해지니까 뭐 세계도 많이 바뀌고 세계 정세도 그리고 남북 관계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전망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민간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라던가 남북 대학생 삼국 모임. 네, 이거 잘못 썼습니다. 그래요? 8.15 지났잖아요. 8.15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었죠. 잘 되진 않았지만 되게 활발하게 좀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는 지금 통과됐어요. 합의가 됐어요 남북에. 네. 그래서 평양에서 하는 걸로 합의된 거. 정부 좋겠다. 이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가? 정부 허가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내준 거로 봐서는 거의 했다고 봐야죠. 왜냐면 오늘 기사 머리글을 보니까 남쪽 노동자들이 뭐 몇 년 만에 평양에 간다 뭐 이런 기사가 썼거든요. 평양이에요? 네, 평양에서 하기로. 좋겠다. 허가를 안 할 거면 보내주지도 않았겠죠. 네, 회담을 하도록.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 차원의 노력들도 조금 더 우리 남북 관계를 좀 평화롭게 만드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간이 정부를 좀 이끌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래서 세상 돌아간 이야기를 뭐 한미 관계, 뭐 남북 관계로 나눠서 해봤었는데 이거 추가 질문 제가 적은 겁니다. 추가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학술 대회를 여기 지라프가 준비하다가 이제 남북이 만약에 연방제 통일 이후에 그럼 사회체제는 뭘로 선택이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데 사회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남북관계 얘기할 때 겸사겸사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제체제가 이제 보통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렇게 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본주의는 이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사회이고 쉽게 얘기하면 뭐 재벌이 있을 수 있고 그 자본가들이 있을 수 있는 사회고 사회주의는 그게 허용이 안 되죠. 생산 수단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본가가 있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도적으로 보면 갈리고 그다음에 체제, 정치 체제로 보면 이제 민주주의냐 아니면 이제 파쇼 체제냐로 갈릴 수 있는데 민주주의라면은 당연히 말 그대로 백성들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제이고 뭐 파쇼 체제는 국민이 아닌 일부 소수 독재자들 이제 아니면 지배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포갑 정치를 하는 체제가 되겠는데 뭐 말 그대로 사회민주주의라면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거니까 좋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말 자체가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유럽에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막 확산되지 않습니까? 네. 막 확산돼요. 레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주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제도권 내에서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등장한 게 사회민주주의예요. 혁명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치 혁명보다는 합법적인 정당을 만들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자 하는 식의 의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쪽의 노선이 나와서 사회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처음엔 개량주의라고 욕을 많이 먹었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 현실에서 지금 사회민주주의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고 말 그대로 뭐 말은 어떻게 써도 좋습니다. 뭐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든 민주적 사회주의든 프롬은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썼거든요.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민주적 사회주의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사회주의를 하되 제대로 된 좋은 사회주의를 하자 하는 취지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를 인류가 실험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험을 시작한 건 러시아였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실험을 처음 시작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서 망했죠. 91년에. 푸때 망했어요. 푸때 망했구만. 근데 중국도 사실은 지금 사회주의 실험이 성공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회 문제가 심각해요. 부패도 심하고 중국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도 실패했고 막스레닌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도 결국 사실 실패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잘못된 거 아니냐, 망했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가 좀 건설하기가 쉬운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까지는 목적식적으로 이걸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왔다 갔다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돼 있는 것이지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목적식적으로 만든 사회가 아니에요. 인류가 그런 실험을 최초로 한 건 사회주의밖에 없어요.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살다 보니까 된 게 아니잖아. 사회주의는 살다 보면 넘어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을 만들어서 목적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은 이제 미완으로 남은 것도 많고 사실 막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가 어떤 것이다라고 대략 얘기만 했지 자세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닌이 이제 조금 더 얘기한 거고 근데 두 사람이 얘기한 것까지는 사회주의 혁명을 어떻게 하자였지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건설 이론은 공백으로 남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나라들이 각기 사회주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패했고 더욱이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공세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싹 붕괴를 다 했던 거고요. 90년대.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 남은 사회주의가 이제 북하고 쿠바밖에 안 남는. 진짜 지금 두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그래도 사회주의라는 간판을 내리지 않고 버티던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북쪽과 쿠바. 그래서 둘 다 막 고난의 행군하고 쿠바도 그때 막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회주의가 싹 망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남미에서 사회주의 바람이 불고 또 유럽에서 좀 불고 미국에서도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하는 쪽으로 다시 역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주의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미완의 사회주의 건설 이론이라든가 건설 방식에 대해서 인류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실험을 함으로써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주의를 만들면 그게 곧 이제 좋은 사회주의고 그런 사회주의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민족에 맞는 사회주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 유럽이 지금 어쨌든 나라들이 다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고 막 파산한 나라들도 있고 생기는데 그 유럽이 추구했던 정책이 사회민주주의가 많잖아요. 사회민주주의가 많이 이제 지배했던 나라들이 북유럽이죠. 집권을 오래 했던 나라들. 복지도 그런 복지제도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친구가 얘기한 것도 자기가 본 가장 좋은 롤 모델이 사회민주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체제,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니까 여기까지 내려서 요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부족한 점을 극복해서 더 나은 체제가 가능하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덴마크나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지금으로선 우리가 볼 땐 꿈 같은 사회죠. 네, 그렇죠. 그것만 돼도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상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면 참 좋겠네요 저희가. 지금도 이 방송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마음껏 하고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할 수 마음속에 국가보안법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게 돼야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쇼 국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 세계를 훑어서 체제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되니까 좀 그런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많이 하셨던 거, 이 사회에선 빨갱이가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게 좀 갑자기 사회민주주의 이야기하면서 방송의 심의를 이야기하면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좀 오늘 그럼 시사 이슈, 여기 이슈는 요것으로 좀 이야기를 맞춰봐도 진짜 될까요?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 세계 정세를 심리학 방송에서 짚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종방입니까? 근데 이게 심리학적 입장도 사실 세계 정세 분석하는데 좀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북에서 맨날 미국한테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공갈 협박을. 그래서 사실 미국은 공갈 협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네. 전쟁에서 패한 적도 없었고 한국 전쟁 이전에는 그 공갈 협박은 더더욱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갈 협박을 하면 반드시 응징을 했어요. 미국이 이제 그런 헛된 짓을 하면. 이건 멘붕일까 지금? 근데 90년대부터 서서히 공갈 협박을 하더니 지금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굴복하지 않겠다. 쿠바가 얘기할 것만 같은 표현이에요. 약소국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 표현을 미국이 하기 시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북은 입만 열면 미국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네, 뭐 불바다를 만들겠네, 뭐 종말을 주겠네 등등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그분한테 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외교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북이 쓴 거 보면 그냥 쌍스러운 말을 다 동원해서 미국을 막 정말 술자리에서 얘기하듯이 신앙 얘기하잖아요. 불바다 막 이런. 뭐 오바마 원숭이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고 이 개새끼야 그래서 지나갔는데 내가 참았어요 그냥.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더 심하게 해요. 개새끼야 이러면 뭐 한 달을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빡이 치죠. 빡이 치면 싸워야 되는데 못 싸워. 아 그냥 미친놈인가 무기력해서 피해다녀? 무력해져요. 무력해져요. 맞는 거에 무력해져요. 그게 이제 학대 피학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때리는데 반응을 못 하잖아요. 참잖아 계속. 그러면 참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무력해져요. SM 그래서 정작 때리면 못 덤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쪽에서 노리는 건 그거 아니냐. 이렇게 이 쌍스러운 말을 계속 해가지고 피학대 심리에 적게 만들어서 무력감을 준 다음에 때릴 때 이미 이제 그때 전의를 상실한 상태. 그러니까 막상 전쟁에 돌입하면 섣불리 덤비지를 못하는 그런 것도 하나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참 북한이 외교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지도부의 심리학자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게. 근데 뭔가 이렇게 진짜 방송 막바지에 오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뭐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정세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쉽네요. 이런 또 알짜배기 정세를 이제 못 듣는다니. 빠염? 놀리는 거예요? 좀 놀렸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심리 방송 자체가 개인의 심리는 개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지 자기의 건강한 심리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은 정말 너무 어렵기도 하고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안 다루려고 했는데 마지막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기획을 했었던 거니까. 기획안이 끝내줬어요. 네. 진행도 다행이네요. 끝냈습니다. 진행 진짜 잘하잖아요. 진행이 무르듯이 저는 이거 기획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사건들이 나열이 막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진행을 무르듯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왔네요. 진행을 어떡해. 참 잘해. 네.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건 도저히 연결을 못 시키기. 트라우마 한 곳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와 연결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니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한 곳사이라는 책을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세미나를 또 하셨다고. 네. 저희 동아리에서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걸로.
아 근데 기억이 나는 거는 그 공포세대 편만 했어요. 근데 앞에 세대는 그냥 따로 읽어보라고 했고, 근데 이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공포세대는 80년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다 90년대생이니까 더 악화돼 있더라고요. 악화돼 있죠. 네, 매우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나는 저 정도로 살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재밌었겠다. 이 활동을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막 바빠서 이제 취업 준비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도 이 모임을 오기 전에 이제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미나를 어쨌든 한다니까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해서 왔는데 이 책을 읽고 길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진짜 짱이다. 진짜 어떻게든 이런 짱이다. 모임 속에 자기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았다면서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 진짜. 진짜 건강한 공동체를 찾은 거네요. 진짜로. 그래서 시간이 안 되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모임 때 꼬박꼬박 나오려고 하고 그 친구가 어쨌든 말이 되게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확 편해져 있더라고. 되게 좀 약간 벽을 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걸 되게 안 좋아하고 밉보이는 거 싫어하고 완벽해 보이고 싶어 이런 친구였는데 그날 대화하는 거는 정말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 꼭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20대 친구들이 얼마나 이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서 정말 헤매고 있고 만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꼭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정말 좋은 책이에요. 아니 솔직히 요즘 동아리나 프로젝트 같은 기획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스펙업 같은 데 찾으면은. 근데 그런 것도 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회성 만남이라든지 뭔가 협력적 관계를 통한 그런 만남밖에 없어서 개인을 보여주기 사실 쉽지 않고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선생님 책을 읽고 또 이런 끼라는 동아리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니까 너무 박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써주신 선생님. 자, 다음 책도 기대해보는 걸로. 그 청취하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항상 선생님께서 그 처방을 내려주시는 게 건강한 공동체를 찾으라는 말씀을 좀 항상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청취된 시성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런 공동체들을 방송은 끝났지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자기의 남은 풀리지 않은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읽나요 혹시 작가님? 메일로 보내주신 거 꼭 읽었으면 좋겠고요. 메일로 주신 게 어디죠? 뒤에. 왜냐면 메일은 후기란에 없어가지고 후기는 몇 개만 선택해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메일로 보내주신 거 위주로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발음이 좋은 지라프가 좋습니다. 첫 번째 후기 읽어. 미니언이요? 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뒷장에. 후기는 안 읽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메일로 도착한 후기 읽으면 될까요? 네. 누르듯이 그 다음 하겠습니다. 정말 네. 못 말려. 정말 못 말려. 보셨어요, 이거? 안 보셨어요? 네? 안 보셨어요? 뭔데 여기? 무한도전. 저 TV 안 봐야죠. 무한도전에서 성우 걸 하는데 성우들은 욕을 못 하잖아요. 더빙을 해도. 그래서 제일 심한 욕이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못 말려. 멍청이. 선생님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하는 거였잖아. 똥멍청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안 써져. 넘어갈게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옛날에 유필승? 안녕 선생님이 이분을 보고 사람은 정말 본성이 선하다라고 얘기했던 되게 초반에 나왔던 분이 눈큰 언니. 눈큰 언니 맞아요. 그분이 후기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미가 이제 정말 종료되네요. 저는 2014년 3월쯤 나미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1:1 상담을 받았어요. 자신감, 자존감도 없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벽을 치며 살아왔고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왕중왕의 왕, 신자유주의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세계 신자유주의 어머니 대회에서 저희 어머니는 최소한 동상을 타실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가족 환경에 자랐던 저는 매일 외사나 싶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못 찾았고 사람도 증오했고 가족에게 난도질 당한 상처는 피고름을 낀 채로 살았어요. 1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멈춰 뒤돌아서서 제가 걸어온 길을 찬찬히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마음의 병엔 완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남이뿐만 아니라 남이를 통해 미아 모임에 참여했었으며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이것이 심리상담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심리상담을 받고 있어요. 남이 덕분에 저의 삶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절망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상담자들이 있는가 싶습니다. 남이는 사회에게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절망과 모멸감을 이해하려 하고 내담자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농담과 웃음 속에 모두 뼈가 있으며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남이를 이끌었던 모든 좋은 사람들 덕분에 삶의 상처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팟캐스트를 통해 목소리로 위로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런 남이가 정말 종료되네요. 힘이 들어서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고 싶을 때 남이는 나의 휴지였고 어둠 속에 웅크려 앉아서 이제 해결책이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남이는 나의 빛이었습니다. 남이는 나의 별이고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제 마음속에서 내내 빛나소서. 사랑합니다. 시를 또 써서 보내주셨네요. 울 뻔했어요. 정말 이 자식! 이 감동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두 번째 후기를 맹건이가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죠 뭐. 네. 너무 좀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너무 늦게 후기글 모집하는 글을 보았네요. 제가 모집했거든요. 안 오길래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공지를 안 하면 또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읽어 그냥. 너무 미안해, 웃기잖아요. 불쌍해. 네, 늦더라도 김쌤, 맹구, 지라프, 마지막 윤택님 모두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청남이를 만난 건 지난해 5월 긴 연휴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가벼운 시작이었는데 가벼움이 정말이지 삶의 변화로 이어졌네요. 방송을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었는지 미아 모임도 나가게 되고 정말 좋은 친구들을 얻은 미아 모임에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자기 분석도 하고 상담으로 마음의 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저 스스로 참 대견한 일이 많네요. 사실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처리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지만 그래도 제 인생 중 저에 대해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정말이지 답답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했던 모든 감정들의 이유들을 긴 방황에서 청남이 방송이 구원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기 고백의 시간이 되었지만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삶의 변화의 신호탄과 같았어요. 청남이 방송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지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그동안 청남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글이 정말 너무 감동이네요. 저 이거 하나만 더 읽으면 안 돼요? 그래요. 꼭 이거는 읽고 싶어요. 화가 나신 분이 있어요. 방송을 마감하고 누가? 에볼루션님께서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곧 방송 종료한다고요?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많이 치료가 되었고 세상이 변했나요? 아직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방송도 연장하면 안 되나요? 네,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저도 김태현 선생님 책 보면서 공부 중이지만 아직 좀 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심리치료 방송 중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주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라고. 네, 다음 방송에 방송 종료 안 한다는 기쁜 소식 들었으면 하네요. 제발! 했는데 방송 종료한다는 소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뭐 에볼루션님. 후기만 들어도 청취자분들이 정말 각양각색의 여러 고민과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청남이를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뭐 저는 아직 1년 채 되지 않았지만 2년씩 진행을 하셨죠. 그중에서 어떤 사연과 청취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좀 진행했던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네. 뭐 맹건이 좀 어떤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 진짜 많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제목을 쭉 한번 돌이켜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진짜 다 생각나더라고요. 제목만 봐도 그분이었지, 그 사연이었지. 그렇게 다 비슷한 것 같은 사연 속에서도 다른 점이 생각나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일단 옛날에 미친 할머니에게 굴복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아리아 노래 신청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노래 뭐죠? 이 노래 신청하신 그분의 사연이 그
그 덤덤한 표정이랑 되게 쾌활하게 웃었던 그 얼굴도 좀 생각이 나고 아무튼 아리아 그 신청이 너무 인상 깊어서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삼남매를 구해줘라는 제목의 방송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거를 이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분석하시는데 그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사람 가족 관계랑 우리 한국 사회를 분석한다는 게 그때 참 그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틱장에 모리님 모리 어머님 아들인가요? 맞죠? 아들 맞았어요. 네. 그분 얘기도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무슨 이제 운동하시는 분인데 그 뭐죠? 맞아 동생 동생이 그래가지고 동생이 되게 페북 스타라고 막. 맞아 언니가 사연 보내셨던 분. 맞아. 근데 그때도 그분도 지금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정모 한번 했으면 좋겠네. 연락처를 몰라서. 네 아무튼 이 정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역시 잊혀지지 않는 방송은 세월호 방송 아니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여러 개 생각해봤는데 저는 최근에는 저 윤태원이랑 같이 했던 그 청주에서 올라오신 얼굴 공개하신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도 이제 노동운동 하셨다고 맞아. 그러셨는데 그분죠 아버지의 사랑을 네네네. 나도 그 방송 너무 전 옆에 울었어요. 저 울었잖아요 옆에서 막 그때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나고 또 누구냐 그 성욕 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성욕 이거 동영상 공감이 많이 방송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표정이 적나라하게 돼. 성욕 그때 그 방송과 선생님이 그때 성욕 그 내담자 그 성욕을 주제로 상담한 그 내담자 앞에 새로운 그 관점을 제시해가지고 되게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되나 지금? 뭐 안 되면 잘라요. 성희롱 받은 게 사랑받은 기억이 아니라고. 그 얘기 안 나갔나? 나갔을 건데. 나갔어. 근데 여기서 다시 얘기도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성희롱 받은 게 사랑받았던 기억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걸 진짜 충격 먹어하더라고요. 내가 유일하게 받은 신체적으로 사랑받은 기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에서 그 내담자분의 그 표정과 막 감정들이 다 뒤섞인 게 되게 막 본인이 되게 공감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는 공감 많이 했죠. 그런 얘기 좋아하니까. 아니 성욕 그 부분이 뭐요? 본인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그때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욕 나는 거. 네. 요새도 그러신가요? 요새도 사랑을 좀 힘들어요. 그만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1회 때도 재방송을 했어요. 그것도 참 인상이 있었죠. 내 남자가 저고 제가 제 사연을 읽고 내가 상담받고 약간 이런.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많이 났고 웃는 남자. 마지막에 웃는 남자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마지막에 원통형 스피커 가져와가지고. 맞아. 그 얘기를 모르실 텐데. 그렇구나. 이 얘기 되잖아 이거는. 방송 끝나고 맞아. 스피커를 꺼내시면서 자기가 즐겨 듣는 노래들 그걸 진짜 알려주고 싶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선생님이 뭐라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되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 소통에 사회성이 약간 너무 부족하신데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웃는 남자님께서 이 노래 자기 가져왔는데 한번 틀어봐도 되겠냐고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런 걸 물어보는 거 보면은 사회성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막 그러잖아 그때. 웃는 남자님이 또 장문에 메일을 보내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답을 못 드렸는데 고민이었어요. 고민 이제.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기 이제 분석한 내용이랑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린다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좀 다루기 어려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 얼마 전에 한양대산 만났어요 또. 어머나. 만나가지고 인사 또 한 번 하고 또 그분도 마지막으로 기억나요. 그 남자친구 곧 결혼한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완전 보수.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해. 그때 진짜 결혼 일주일 전이었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러셨거든 선생님이. 진짜 결혼하면 망한다고 막. 그래서 그때 막 트라우마 한거 아니야 근데 다시 세미나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 같이 세미나를 하기로 한 다음에 결혼 진척하고 있다고. 그래 결혼 맞아 하셨을 거야. 하셨겠죠? 근데 아마 선생님이 그때 그 남자분의 엄마가 진짜 별로일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마보이라고. 네. 그분 진짜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 좀 주세요. 진짜. 너무 진짜 새록새록 이게 마치 무도 300기 쉼표처럼 우리는 끝이지만. 근데 룬택 너무 소외당하고 있는데. 아니 기억나시는 거. 뭐 우리 시즌 2도 한 맞아 많이 했는데요. 기억나는 사연. 전 솔직히 사연들은 다 잘 많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 중에서 또 매번 비슷했는데 좀 이중자
이중자. 이중자. 제가 마지막 제가 사연이죠? 방송에 참가를 안 했죠 그때. 마지막 사연? 네, 그때 이제 그 남이랑 같이 했었었는데 경남이 네. 이름 남이었니? 남이를 했어요. 경남이라서. 잘 그 이중자를 가진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최근 근황을 들어보니까 그 인도 여행을 혼자 되게 좀 이렇게 좀 말리고 싶더라고요. 그분도 그 만나서 이제 치료를 권했는데 혼자 자기는 극복해보고 싶다고 거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게 좀 기억에. 선생님은 혹시 가장 저는 뭐 딱 이거다 하는 건 없고 다 기억에 남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다. 이건 정말 잊을 수가 없다. 그 학대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좀 끔찍했던 사연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회학이고 뭐 가정학 그거 아니었나요? 어머니는 가정학이고 최고예요. 그 아버지 경찰서 가시고 바람 피시고 맞다. 저 끔찍했던 얘기였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 그거 알아요? 엄마가 아빠랑 사디 SM 관계여가지고 장롱에서 장롱에 숨어 있어가지고 잘 지내시나요? 그 애한테 이렇게 방송에서 그거 정말 무서웠어요. 그건 진짜 참 소름. 어쨌든 보니까 참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 많고 맞아요. 또 부모들도 너무 많이 망가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가 이게 하루빨리 정화가 안 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개인들이 다 뭐 병들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병드니까 그게 그냥 오롯이 애들한테 다 가서 어린 시절에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시간이죠. 근데 진짜 꼭 다들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네요. 정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청남이로 인해서 많이 영향받고 변화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뿌듯한 것 같고, 또 역으로 우리 진행자들도 방송을 하거나 이러면서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잖아요. 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변은혜는 벌써 스스로 사연을 보고 분석해 오기 시작했고 그런 정도로 각자에게 그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도 인정을 몇 개 해주셨던 것도 질문에 있고. 답 잘했나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되니까 이거야. 선생님이 딱 무슨 말 했을 때 질문을 좀 하시잖아요. 여기 맞추면 너무 희열이 있는 거야. 그거를 1년 동안 못 맞췄는데 2년째부터 이제 진입했구나. 거기 이제 역질문을 해요. 역질문. 진짜 이건 아닌가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역시 많이 발전했다고. 그래서 좀 각자에게 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저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좋네요. 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요, 순서가. 네, 맞아요. 진행을 참 잘해. 저는 좀 사실 저는 성남이의 사연을 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맹건이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매회 방송마다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자기 계속 사연 보내든가. 왜냐면 저는 저를 분석 못했는데 이제 한 2달인가 3달 전에 맹건이랑 술을 마시면서 언니가 저를 분석했던 게 넌 스스로 장막을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2중 3중 치다 보니까 하나를 드러낸 게 너가 아닌데 그 안에 또 뭐 장막을 치고 있고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맞다 나는 그랬구나 해서 내가 나를 분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려고 해도 내가 사연도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데 근데 이것도 뭔가 나를 숨기고 쓰는 사연인 건 근데 뭔가 이런 그래도 껍질을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이런 용기를 조금 저도 힘입어서 조금씩 벗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식을 많이 없앨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한테 좀 큰 의미로 남는 맞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네. 방송 시작하고 되게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아니 그렇게 농담이고요. 아무튼 지금은 자기 얘기를 하기 되게 어려워했던 친구예요. 근데 방송을 하면서 얘기도 좀 꺼내놓고 시작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너도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삶을. 왜? 저와 비슷한 캐릭터가 여기 있더라고요. 진짜 얘도 되게 언니 저 되게 솔직한 거 표방하잖아요.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근데 얘기 아니야 계속 아니야. 가면 우울증이잖아요. 가면서 좀 변은 어떤 게 많이 변화했는지. 저는 변한 거로는 많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청남이 하면 떠오르는 5글자 이런 거. 하나, 둘, 셋 이런 거. 뭔데? 하세요. 5글자는? 5글자는 삶의 전환점이다. 너무 진부한데. 되게 독특한 거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진부해도 5글자를 왜 해요? 그냥 삶의 전환점 하니까 5글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안하고요. 진부해도 어쩔 수 없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그걸 게르기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게륵.
닭이 면전이야 달걀 면전이야. 아니 뭐야? 취하기는 뭐 농담. 그거 아니야? 여러분 농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작에 가야지 맹건이가 완벽한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 아니야? 뭔 소리예요? 못 먹는 거. 아니 뜨거워서 먹기에는 먹을까 말까. 살코기가 없고 버리기엔 아까워. 아까워. 진짜 몰랐어 이 언니. 미안. 야 이게 계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았어 솔직히 말하면. 내 얘기 듣고 있어. 아니 지금 언니가 내가 제 얘기 좀 정리하고 하면 뜨거운 감자가 너무 내가 충격이어서. 아 바보 전쟁에 제가 출전표를 무한도전에. 뭔 소리야 또 갑자기. 하하랑 지식대결 좀 하고 오세요. 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요. 자, 제 얘기 주의해주세요. 게르. 그러니까 몰라도 됐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제가 2년 전에 무교동 낙지집에서 권영 대표님과 함께 술을 안 먹었다면 굳이 몰라도 됐었을 거고 굳이 이렇게 깊이 안 해도 되는데 아니까 또 더 좋은 거죠. 근데 사실 그 알았을 때 그 막 진짜 제대로 알았을 때 날 파고들었을 때 이 슬픔과 막 그 괴로움이 아 모르고 싶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빛이 되고 살이 되고 소금이 되는 너무 진부한 말이 이어지네. 아무튼 네. 저한테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저 삶의 전환점이 저한테 사실 가장 맞아요. 미안해요. 진배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참 2014년이죠. 우리가 2015년, 2014년은 저에게 청남일을 하면서 뭐 누구와의 관계 등 간에 다 다시 재정립해 볼 수 있는 진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가장 변화했던 점은 우리 지라프님과 친한 줄 알았는데 안 친해서 싸웠다가 이렇게 다시 제대로 화해를 하게 된 게 저에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티샷이네요. 정말 뭔가 질적인 관계 발전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라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적인 관계 정말 천배 만배. 그렇습니까? 사랑해. 정말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행이었고 둘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그래서 그 사연 생각나네요. 그 언니 동생! 언니가 막 비유해가지고 나 또 거기서 화하잖아. 내가 그렇게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연 이후로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또 청취자들이 댓글로 막 진짜 그 둘 사이가 그렇냐면서 약간 진짜 악성 댓글 아닌데. 악성 댓글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추문처럼 되게 막 그렇게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춤은 아니었고 진짜였고 네, 어려운 시기가 인정하기가 참 있었는데 힘들었어요. 티가 전혀 안 났죠? 방송이 이게 화상이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네네 좋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는 제일 변한 거는 저 안에 있던 자기 혐오라는 게 저한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전 자존감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자각해서 좋았고 제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되게 크게 배웠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송을 좋아하는 어떤 애청자 친구가 방송 종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되게 시리에 잠겼는데 그 친구가 저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한다, 아껴준다 이런 말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게 마음을 줘야 되는 건지. 근데 이 방송을 토대로 이제 찾은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저는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정말 다시 생각해봤던 것 같고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을 보면 쟤는 어쩌다가 저렇게 왜 이렇게 안 맞지 나랑?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연으로 또 저렇게 마음이 아프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뭔가 내가 같이 이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거를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혹시 변화가 있으세요? 스케줄의 변화 외에 신경의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변화가 그래 뭐 저는 뭐 특별히 이걸 하면서 달라진 건 없는데 쌤이 달라지면 좀 웃길 것 같아요.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보람을 많이 느꼈고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의 예상보다 더 필요한 방송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을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굳이 몰라도 되는 거 아니냐. 몰라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뭐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몰랐는데 결국 그게 사단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더라. 근데 그게 또
중년기 정도에 보통 터져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때 터졌을 때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 뭐 용기를 내서 다시 그 자기를 잡는 사람도 있지만 확 무너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중년기 이후에 많이 아프고 뭐 죽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아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힘들더라도 일찍 아는 것이 훨씬 좋다.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성장할 때는 이러한 심리학 책, 방송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심리상담 문화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세대는 이런 치유적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성장했죠. 그래서 지금 저의 나이 또래 이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접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좀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점이 됐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침 이게 종영됐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듣고 연락이 자꾸 온다든가 그래요? 네,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뭐 젊은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들어서 자식을 보내기도 하고 상담받으라고 뭐 이런 사례도 있고 또 따로 다른 데 어떤 데서도 듣고 충격받아가지고선 무슨 제안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다 끝나도 이게 이제 인터넷 떠 있나 보죠. 계속.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한테 계속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참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또 그렇게 긴 시간 또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았다는 게 참 진행하시는 분들과 기획하신 분들로서 많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짧게 진행한 저도 이런 마음인데 그래서 참 감사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어떤 분들에게 감사함 좀 많이 느꼈는지 성함을 다 불러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저는 제일 감사했던 분은 뭐 감사했고 고생하고 미안했던 사람 맹구 언니. 진짜 고맙다. 고생 진짜 많이 했고 맞아요, 뭐 그냥 일을 진짜 3가지 일을 진짜 다 했었고 녹음, 고생했습니다. 기획, 뭐 편지 뭐 다 이제 했고 거기에 이제 막 하기 싫다고 중간중간 분기절 때마다 계속해서 막 하기 싫다고 막 얘기한 것도 기억나서 제일 좀 그랬고 또 한동안 상반기 때는 제가 준비를 또 많이 안 해왔어요. 사연도 막 안 읽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도 항상 인자하게 괜찮다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김태형 선생님과 또 초반에 서유준 선생님 되게 많이 오셨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서유준 선생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또 격려해 주시고 너무 웃기다고 막 얘기해 준 사람들 미아 모임 언니들 마지막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미아 모임 언니들 많이 생각나고 그때 너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기프트콘 보내주신 분.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기프티콘을 사실 하반기 때 많이 못 받았는데 상반기 때는 기프티콘 1년째 때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중간에 한번 기프티콘을 한번 받고 제대로 정신 차린 적이 한 몇 번 있습니다. 아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그때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언니랑도 막 먹고 남자친구랑도 막 먹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좋고 우리 또 가장 고생하신 그때 막 여기 연출자 형님들 선배님들 되게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막 사실 올 때 되게 즐겁게 왔거든요. 종방한다고. 근데 막상 또 이 시간 되니까 되게 좀 뭉글뭉글하네요. 저는 네. 마지막 이 기획안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진짜 저도 뭉글뭉글하네요 뭔가. 네. 저는 추가로 우리 스태프들 성준이 형, 승우, 네. 권 대표님 딱 마지막에 얼굴도 다 공개하겠습니다. 사진 한 방 찍어가지고. 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특히 후기 써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려요. 뭔가 후기가 없었다면 이 방송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순항을 하고 있는 건지 되게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간헐적으로 되게 수혈하듯이 후기를 막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옛날에 옛날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청취자들끼리 정모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모하셨던 그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정모하시면서 저희 공연 보러도 오셨었는데 맞아. 그것도 맞아. 맞아. 참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하는 여기까지 더 감사하신 분은 없어요.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좀 받아서 방송은 끝났지만 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한마디씩 또 하고 끝내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동안 어쨌든 사연을 용기 있게 보내주신 분들 또 출연하신 분들이 제일 저한테는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책으로만 알던 것,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것에 현실감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뭐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삶, 인간답게 사는 삶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고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저도 방송에 정말 직접 찾아오시는 용기 보여주시는 사연자분들한테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있어서 방송이 정말 내일 모레 하던 그 방송 2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은 계속 자료 남아있을 거고 필요하실 때 몇 번씩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 5번, 6번 자기 사연 같은 거면은. 그래서 힘드실 때 또 듣고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송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야. 얘 마지막으로 시켜. 그래. 진짜 지금 말을 이어가지고 저 원샷. 저도 사실 정말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시다 다들. 특히 출연해주신 분은 정말 용기가 있는 분들이라 자기 마음속의 아픔이나 슬픔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거를 좀 배워서 나도 조금 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특히나 시즌2에서는 시사 이슈가 좀 결합이 되면서 뭔가 저는 학생운동을 그냥 했을 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아니고 하나니까. 근데 뭔가 이제는 뭔가 정말 세상이 변하고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바로 그 기점에 내가 서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계기가 이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인간적으로도 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말로 떠드는 사람이어서 가슴속에 있는 말을 잘 못했는데 나도 스스로 이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여기서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방송을 하라고 제안해주신 맹거 언니라던가 여기 대표님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드립 같이 쳐준 변은혜한테도 고맙네요. 시사 이슈, 여기 이슈. 네. 저 마지막으로 한가요? 왜 이렇게 엔딩을. 네. 저는, 아까 막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몽글몽글 아까 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 나와주신 분들 모두가, 내가 그들이 되고 그들이 내가 돼서 같이 거울처럼, 서로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었던 기회 자체가 되게 영광이었고, 저 스스로도 성장하고, 내담자분들도 성장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사연 보내시고 오신 분들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그만큼 용기가 없으셔서 아까 그 후기 중에 진짜 외롭고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무릎을 꿇으면서 청라미를 부여잡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방송은 실시간으로 못 보여드리고 종영은 되지만 종방은 되지만 그렇게 힘들고 무기력하고 괴롭고 고독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3명이서 4명이서 웃고 있는 여러분들 옆에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좀 덜 괴로워하시고 근데 너무 생각하는 거 마음이 아프네요. 네, 덜 괴로워하시면서 그러죠. 왜 그래? 그러지 맙시다. 네, 덜 괴로워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웃고 있고 여러분들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 하나만 갖고 계속해서 이 험난한 세상 사랑으로 채워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사랑으로 채워갑시다. 자, 이것으로 청춘 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즌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다.